자, 뉴스랭 가이드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연경 뉴스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정치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원구성 합의점 여전히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약간 파국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뭐 극적 타결보다는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리핀으로 출국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갔습니다. 뭐 중요한 임무를 띠고 갔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게 공항 갈 때냐 이거 뭐 좀 배째라 전략이냐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가 지금 원구성 협의 단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먼저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좀 듣고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회가 이제는 문을 열어 일을 하자며 7월 1일부터의 임시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우리가 협치를 거부하고 입법 독주를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협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급기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끝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 좀 챙기라고 했더니 이 비상 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 활동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승리에 도취돼 민생의 고충에는 1도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조금도 아랑곳 않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입니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역대급 주객 전도에 국민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뭐 아침에 공식적인 회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뭐 관련해서 원내대변인 논평 정도 냈네요. 예, 민주당에서는 어제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단어에도 나왔습니다만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김영동 수석 대변인은 이 본회의 소집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입법 독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의장 직무대행이 임시회를 집회를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의제를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금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이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법사위원장을 내줄 테니까 사법개혁 특위를 열자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의견을 냈는데 못 받는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지금 참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시의장단을 꾸려서 국회의장을 이제 선출을 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되면 이제 지금 있는 인사청문회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사 간 것에 대해서 3주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돼서 특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견 조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7월 1일 밤에 출발해서 7월 2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임시 국회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비상을 대기하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이 왜 위반이고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춘석 국회의장 사무총장 의장 직무대행이 그렇게 소집을 요구해서 열게 되면 그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쪽인 지금 배째라 시기다. 만약에 임시회의 그렇게 구성하고 시작하면 월권이야 라고 이제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림도 참 재밌었습니다. 뭐 어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게 혹시 협치일까라는 좀 느낌을 받는 원구석 협상의 어떤 좀 동력도 될까 하는 부분들. 뭐냐면 어제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활동 시작 개시를 했는데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이 국민의힘 특위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주 생소한 광경이었는데 양향자 위원장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뿌듯해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자평을 했는데 양향자 위원장 얘기 들어보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어쩌면 원 구성을 조금 더 드라이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만큼 중차대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데 여야가 정쟁으로 지금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쟁만 일삼는 저 여야의 많은 또 염려를 하실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 특위가 시작되면 국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라도 빠른 원구성을 우리가 하자라고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향자 의원은 꽤 유명한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고졸 사원으로 삼성전자 입사를 해서 이 성공한 굉장히 임원까지. 네, 임원까지 성공한 그런 드라마틱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입한 새로운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일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양향자 의원이 이제 삼성전자에 다닐 때 워킹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일을 하다가 아이 운동회를 가서 구두를 벗고 아이와 같이 달리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일하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기도 했었는데 양향자 의원의 최근에 주목받은 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검찰선 수사권 축소와 관련돼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위에 물론 현재는 무소속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인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야당 의원인데 어제 너무 축하를 하면서 반도체 전사가 왔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니까 묘한 풍경이다 이렇게 기자가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 내 상황을 보면 양향자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광주 서구우리 지역구인데 지금 저희가 비어 있는데 지역위원장 공모를 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한때 국민의당 소속이어서 광주 서구에서 당선됐던 천정배 전 장관을 비롯한 4명의 공모에 응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은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위원장 공모를 했다. 그러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양향자 의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뭐 이렇게 도는 얘기들로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은 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드라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의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양향자 의원은 복당을 하려고 했다가 복당을 또 철회하고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하면서 무소속으로 지금 계속 일관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얼마든지 반도체에 있어서는 뭐 당이 중요한가 맡을 수 있다. 라고 계속 뉘앙스를 풍겨왔는데 어제 국민의힘의 특위위원장 자리를 맡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혹시 입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저희가 조만간에 양향자 의원도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이 뭐 당대표 뭐 출마, 전당대회 때 뭐 나올 것이 거의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바닥에 돌고 있는 가운데 뭐 당내에서 약간 금기어로 소개됐던 분당 얘기가 지금 새로운 쟁점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 처음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분이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이분은 이른바 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서 97그룹. 그래서 본인도 좀 전에 기자회견에서 당의 위기, 리더십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한다.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또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당대표가 나와야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강병원 의원이 조금 전에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분당 얘기와 관련해서 친이낙연계 서른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그럴 리 없다고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분당 운운하는 부분은 참 그게 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고 논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 과거에 분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 2 누리당과 민주당은 나눠졌죠.
민주당이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건 참 불행한 일이고 그 불행한 각오로 되풀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당원들에서는 분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분당만큼은 안 된다. 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단합해야죠. 단합하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이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해천님께서는 어느 소속이 무슨 의미인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의원이 누군가를 살펴야 한다라고 아까 양양자 의원 얘기 나온 거 안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 같고. 네. 이금자님 난 98학번인데 하면서 어떤 생각이세요? 생각도 같이 좀 올려주십시오. 네. 서른 의원은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재명 의원이 안 나와야 단합된다라는 의견까지 좋네요. 네, 그러니까 분당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분당이 되는 일을 만들면 안 되니까 이재명은 나오지 말아라. 네. 가 결론인 셈인 거죠. 네. 지금 방금 전에 출마 선언을 한 97세대라고 불리는 강병원 의원의 경우는 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친문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명계와 친문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맞붙게 되어 있는데 홍영표 의원이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내가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 나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 이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삼선 중진인 김민석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분당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재명 의원 이번 전당대회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하면서 계속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97세대뿐만 아니라 예. 박지원 의원도 당권과 대권을 분리할 테니까 네. 내가 당권에 나갈 테니 이재명 의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97세대 중에도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김혜영 의원들도 조만간 출마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일 예. 모레면 7월입니다. 뭐 이제 그렇습니다. 줄줄이 출마 의사도 밝히겠죠. 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친명계는 뭐 상당히 네. 불쾌할 것 같고 그런데 여전히 이재명 의원은 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침묵 행보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의견을 표명하면 당내 네. 내용만 가속화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7월 초쯤 되면 또 너무 늦게 의사표명을 하게 되면 8월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인데 네. 또 최근에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의 좌장으로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분당의 가능성은 0.01%도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정치적 자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친명계 의원들은 일부 중진과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이 만약 당대표를 맡게 되고 네. 그다음에 공천권을 가지게 되면 이 의원들이 다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조만간 이재명 의원이 뭐 안규백 위원장이나 지도부들을 만나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가 좀 이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일 지도 체제가 되면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라고 하면 공천권이 이재명 의원에게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당을 위하는 거라면 공천권을 내려놔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재명 의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고 있는 대로 분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좀 떠올려 보면 예전에 국민의당 창당했던 안철수 의원의 사례를 볼 수 있겠죠. 네. 대선 주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기반,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쪼개져서 앞으로 뭐 총선도 남아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썬천사님 글이 좀 재밌네요.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의원님이 당대표에 나가시는데 왜 나오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대표 나가서 선출 안 되면 그만인데 하시는데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네. 뭐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누구 최영일 평론가 그러셨어요. 그냥 다 나와서 한번 붙어봐. 뭘 그렇게 벌써부터 누가 나오지만 나와 뭐 분당을 하니만 얘기를 해라는 네. 얘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생각하면 그러면 될 일인데 그죠? 참 정치라는 것은 복잡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고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네. 의견 글 올려주십시오. 이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썸네일도 있는 소식이고요. 일단 영상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오전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쯤에 이 지금 차량, 뒤집힌 차량이 수면 위로 지금 인양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앞 창문이 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지금 그물로 이렇게 다시 묶어서 뭐 부유물이나 안에 있는 것들 좀 안 떨어지게 묶어서 다시 인양을 한 상태. 그다음에 1시 좀 넘어서 이제 무트로 나왔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시신 3구가 발견이 됐다. 네. 이렇게 확인됐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브리핑한 내용도 있고 그렇죠? 네. 네네. 지금 실종이 된 지는 28일 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험학습을 제주도로 가겠다라고 네. 낸 게 5월 17일이고 체험학습이 끝나고 나서 6월 15일 이후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신고가 돼서 실종 신고가 돼서 이제 수색을 한 지 7일 만에 어제 오후에 이제 네. 바다 물속에 저기가 바로 그 아버지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끊긴 선착장 근처잖아요. 가두리 양식장 근처라고 하는데 네. 뒤집힌 채 뻘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긴 했었는데 안에가 너무 탁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10시에 인양을 시작을 해가지고 바지선에 올라온 게 12시가 넘었고 인양이 마무리가 된 게 1시 20분경입니다. 그렇습니다. 3명의 시신이 있었고 부패가 꽤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게 현장 브리핑의 설명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석엔 남성, 그리고 조수석에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로 보는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신을 인계를 받아서 이제 부검을 진행을 해서 검안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 차량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로로 지금 물속에 가라앉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의 가능성, 그다음에 사고의 차의 결함의 가능성들을 앞으로 확인을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현장에서 또 이런 브리핑도 좀 나왔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네. 하고 있었고 나머지 두 시신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승용차 안에 변속기가 파킹, 네. 주차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왜 그렇게 된 건지를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파킹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의 어떤 부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됐지만 시신을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뭐 어렵게 방법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고 또 하나가 일단 지금 국가수의 감정 의뢰를 바로 해야 되고요. 네. 차체 검시 검안도 해야 되고 어쨌든 조유나 양의 일가족 차량 아우디 저 차량 발견이 됐고 그 안에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에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의 시신이 확인이 됐다. 네. 그리고 고도의 부패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천님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시고 이동원님 가슴이 아프네요 하시고요. 행복하셔님 파킹인데 라고 하시고 하루하루님 자식이 무슨 죄인고 하고 나라짱 사랑님이 루나 코인 추천한 유튜버 정말 하시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조유나 양의 부모가 이런 변을 당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검색을 좀 했는데 그 중에 뭐 가상화폐도 있고 네. 뭐 수면제도 있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검색 정황들까지 지금 속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을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네.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양의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금융 기록들을 확인해 봤을 때 집으로 온 카드 명세서가 이제 미납된 금액들이 꽤 많이 빚이 있었다는 것과 예. 그리고 작년 7월에 폐업을 했다 그래요. 부모님께서. 그리고 엄마도 이 직장을 안 다녀서 거의 오랫동안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네. 마지막 행적이 파악된 게 지난달 30일까지입니다. 31일 새벽에 이제 전화가 꺼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30일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검색어가 수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검색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검색 시점은 조양이 학교에다가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간다. 한 달 네. 살기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신청한 지난달 17일 이전부터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대폭락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 피눈물 흘리게 한 네네. 루나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는지는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예. 행복하세요님 그래도 살았어야지라는 얘기하시고
루나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아직까지는 뭐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지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하드워크님 안타깝습니다 하시고 특별한 손님님 블랙박스는 없나 하시는데 뭐 그 부분도 포함해서 네.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겠지요. 푸른 향기님 그 힘으로 살지 왜 죽냐 하시는데 역시 이게 뭐 어떤 사고인지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다른 선택을 한 선택을 한 건지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자동차가 먼저 인양이 되고 그 네. 이후에 시신세구를 확인을 했고 이 신원을 확인한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윤아 양의 부모는 36, 34밖에 안 되는 아주 정말 젊은 네. 부모고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된 상태고 원래는 제주도 한 달 살이 교회 체험 학습을 가라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제 찾다가 이렇게 일단 차량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영상 보니까 그러네요. 어제 부품 일부가 발견됐다고 했었던 네. 게 바로 저 라지에이터 부분인데 저 그릴 부분 정말 네. 이제 뜯어져 있네요. 그게 먼저 나오고 차량을 발견하고 뻘에 박혀 있어서 밤에는 인양을 못하고 그렇죠. 오늘 오전에 인양을 시작해서 한 2시간이나 걸렸고 현재 상황까지 온 겁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광주 현지에서든 관련 소식, 조윤아 양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 성인들은 지문 등록이 다 돼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신 부패 정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신원 확인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빨강꾸리님 이런 젊은 나이에 왜 점점점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속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문 오늘 3일차, 4일째인데 오늘은 한미일 세 개 나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30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 오후 9시 30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세 나라의 정상이 함께 마주 앉게 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가장 큰 화두는 아마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판을 짜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도 이 중국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중국의 도전을 막으려고 하는 미국의 이 전 세계적인 흐름과 관련돼서 아마 우리도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를 접하셨겠습니다만 자오리젠 미국 외교부 중국 대변인이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의 기회이지 누군가의 도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날을 세웠고요. 특히나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확장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중국의 무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어떤 국가를 배제하거나 어떤 지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9시 30분에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30분 뒤에 아까 말씀하신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만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 한 20분 남짓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 9시 뉴스 즈음에 소식 들어오겠네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레카님 생활고 때문 같아요. 계속해서 조윤아 양 관련된 얘기 하십니다. 무조건님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다. 제투부님 딸 고통을 안 주려고 수면제를 먼저 먹였나? 안타깝네. 어제 그 영상들 공개된 거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유나 양이 축 처진 채로 밤 11시에 펜션에서 나오는 그 모습 때문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면 오늘은 그리고 또 일본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만났는데 한 3, 4분 짧게 만났더라고요. 혹시 뭐 거기서 나온 얘기 있나요?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없었고, 덕담 정도인 것 덕담,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실 한일 정상회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3, 4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가와서 이번에 당선된 것과 6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7월 10일에 일본에서도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원한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일 간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에 지금 뭐 일본 내부의 정치 사정도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선택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네네. 내달 초에 강제징용 대상 문제와 관련돼서 민간협의회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대의 명분에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도 마음이 돌아선 것 같은데라는 얘기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때 하여튼 중국이 공개적으로 네. 또 비공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날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저임금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11시간 정도 아주 마라톤 회의를 했고 결론이 안 났는데 오늘이요. 여러분들 최저임금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협의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지금 그래픽 보이시죠? 네. 경영계하고 노동계가 요구했던 거에서 조금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노동계는 1,340원은 돼야 된다. 네, 1,340원. 경영계는 9,260원은 밖에 안 된다. 네. 못 올린다 더 이상. 그래서 한 1,000원 정도 격차 보이는데 이 쉽지 않네요. 이게 그동안 이제 인상했던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업주분들께서는 또 업주분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물가 오른 거 보면 턱없다 하실 네.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인이 똑같아요. 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번에 최저임금은 경영계는 동결하자. 네. 그다음에 노동계는 이만큼 10,000원 이상 올려줘라라고 하는 원인이 똑같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지금 어렵고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네.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노동계는 임금을 올려줘야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고 네. 경영계는 그렇게 하니까 지금 경영이 너무 어렵다. 최저임금까지 올려주기 너무 버겁다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는 최초에 1,890원을 요구했었는데요. 1,890원. 예, 어제 3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제 네. 저 회의를 이어간 것인데 보신 것처럼 1,890원에서 550원이 낮은 1,340원을 일차협상. 1,890원에서 네. 1,890원에서 1,340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이 9,160원이니까 그래도 올해보단 10% 이상 올려달라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예. 노동계는 동결하자라고 해서 지금 9,160원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100원 올려서 네. 9,260원을 수정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의견이 좁혀지질 못해서 정회를 했고 네. 잠시 후 지금 3시부터 다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번에 회의를 시작을 하면 양측에 2차 수정안을 내달라라고 지금 박준식 위원장이 얘기를 한 상황이고 오늘까지는 가능하면 법정 시한이니까 결론을 내겠다라는 네. 입장인데 회의가 만약에 더디게 진행이 되게 되면 공익요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를 해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레카님 최저시급 올라도 또 물가가 오를 텐데 하시고 이동원님 경제부총리가 임금 동결하라니 웃긴다 하시고 네. 다 오르는데 동결이라니 하시고 네, 하여튼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이게 한번 올리면 네. 당연히 낮출 수는 없고요. 또 오르는 폭 때문에 충격파가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안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참 첨예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아까 잠깐 누가 얘기하셨는데 네. 대기업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지금 고물가 그리고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자제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하다 보니까 이 노동계 입장에서는
자꾸 나서지 마시오.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또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부 이제 네. 말하자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기업들이 인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복지며 임금을 많이 올려주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현재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고 물가 상승이 이제 더 가속화된다고 하는 게 추경호 부총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일부 대기업들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일부 그 기업에서는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양극화도 심해지고 네. 또 사회 갈등도 커질 수 있다라는 이유를 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이 임금을 기업에서 올려주려고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재가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올라가는 문제인데 네네.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을 올려주지 말라. 그런 부담을 일부 노동계에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현재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문제까지 정부에서 간섭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지금 노동계에서 예고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네. 하투로 들어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집회가 예정돼 있군요. 프로토TV님, 정부는 너무 친기업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다 하시고, 뿌잉뿌뿌님,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가 더 오름, 저소득층만 더 살기 힘들어짐, 이게 팩트다 하시고요. 안나정님, 어떡하냐,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물속에서 지금 네. 조윤행 관련된 사건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시고요. 행복하세요님은 본인 임금부터 깎아라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같이 또 얘기해 주시죠. 극초음성님까지 난 3년째 월급 동결인데요 하십니다. 요거까지만. 행복하세요님. 나 첫 알바할 때 1,400원 받고 교복 입고 소뚜껑 닦았는데 1,400원 최저시급은 언제적인죠? 저는 1,200원대요. 1,200원. 그러니까 최소한 저보다는 좀 젊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1,400원, 카페 알바가 1,200원대 1,200원대 방송 했었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미국에서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남서부 도로에 트레일러가 하나 방치돼 있었는데 네. 그 안에 보니까 지신이 46구나 네.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법으로 이민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로 보인다. 미국 네. 언론들. 이게 지금 미국 역사상 최악의 미립국 참사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이든 네. 대통령이 예.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 친이민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네. 하루에 18,000명 가량이 남북경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신 텍사스주의 경우에는 남미에 있는 이민자들이 많이 건너오는 지역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쪽까지 트레일러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기서부터 이제 따로따로 미국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상황인데요. 예, 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늘에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네. 해요. 트레일러는 창문도 없고요. 어제 굉장히 더웠다고 하거든요. 그냥 40도가. 밀폐죠, 밀폐. 밀폐되어 네. 있는 상황에서 100여 명 가까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시신은 46구가 발견이 됐고요. 어린이를 포함해서 1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또 5명이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예, 저 안의 온도가 70도가 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샌안토니오의 바깥 공기가 섭씨 39.4도, 거의 네. 40도 육박하는 상황인데 네. 에어컨이 있기는 있었지만 가동이 안 된 상황이고 물을 마신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덩어리였다고 해요, 사람들의 온도가.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아마 장시간 저 트레일러에 숨어 있다가 온열 질환과 산소 부족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립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발견된 시신 말고 네. 뭐 뛰어내렸다거나 아니면 사망했는데 다른 곳에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사망한 사람의 국적을 확인해 보니까 멕시코 22명, 과테말라 8명, 온두라스 2명이라고 합니다. 주로 중남미 쪽이네요. 네, 멕시코, 온두라스. 네, 여기서 이제 예. 건너오는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네. 해요, 샌안토니오가. 네, 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사고들은 좀 있었습니다. 이 샌안토니오
캘리포니아 월마트 주차장에서 네. 갇혀있던 이주자가 10명이 사망한 일이 2017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텍사스 남부에 20명 이상의 이민자가 탄 픽업 트럭이 나무에 부딪혀서 15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럭 안에서 질식해 사망한 경우가 2003년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빅토리아에서 7살 어린이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1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이민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굉장히 벽 쌓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잠정적으로 폐기한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인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죠. BGU님 영화에서나 보던 상황이 하시고 이종형님 끔찍하다. 극초무성님 산소 부족으로 네. 질식한 거 아니겠느냐. 트렌드 애널리스트님 안 됐다. 미국도 상태가 영 하시고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었다더라고요. 이 트레일러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지만 그 바깥에서 이제 사람인지 또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체취를 나지 않게 하는 그런 네. 약물까지도 뿌린 것으로. 뿌리고 네.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물을 마실 수도 없었을 테고. 그러니까 물을 마신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탈수가 네. 됐을 것이고 바깥 온도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저렇게 더운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투머치님 미국 월마트 주차장엔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무료로 밤새 주차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사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거의 배로 미립국하지 않나라는 의견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 주십니다. 하여튼 불법적으로 이민을 시도한 거지만 사람의 목숨만큼 더 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시신이 안에서 46구나 발견됐고 추가적으로 네. 5명 정도 더 숨졌다 이런 소식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당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브리핑하는 모습들, 현장 정리하는 모습들 계속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조직이 네. 있어서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을 내고 예. 저렇게 트레일러를 미립국을 해서 저기서 이렇게 흩어지게 정말 된다고 목숨 합니다. 걸고 이민을 예. 시도했던 거군요. 네, 뉴스랜 가이드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저희 매일매일 같이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 한 분과 얘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의견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채팅글 올려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